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원래 진짜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걸 믿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절대로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나는 돈보다 나는 부자 돈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보지 마시고 그거 봤다가는 그냥 수천만 원, 뭐 수억억 그냥 날아갑니다. 작게는 뭐죠? 수강료 수백만 원부터 크게는 수억원씩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조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저 뒤에 사람 많이 나게. 저희가 보면 지금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했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몇 년 된 것 같아요? 나온 지가? 뭐 한 10년 된 것 같죠? 그렇지, 안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 제가 오늘은 입문 과정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1978년도에 만든 세계 최초의 환경제어 컴퓨터거든요. 이게 호겐도르 사건인데요. 이미 78년도에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가 온실을 컴퓨터로 환경을 제어하겠다는 것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걸로 유럽을 쉽게 됐느냐? 유럽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유리 온실이었고, 또 하나가 문을 기아로 열어요. 우리는 렉 기어 방식으로 열지 않고 모터로 이렇게 회전해서 열어버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기아로 열다 보니까 이 컴퓨터로 제어가 어느 정도 정확히 돼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1970년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되느냐?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정의라는 건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콩글리시예요. 일단은 영어로 스마트팜이라고 쓰면은 그 용어는 틀린 용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똑똑한 온실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일단은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아마도 스마트파밍이라는 데서 파생되지 않은 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파밍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통신기술하고 센싱기술을 이용해서 온실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는 부분적으로 통제하기도 했었던 기술들을 우리가 스마트 파밍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 원내에 센서와 통신기술을 집어넣은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파밍 기술이라고 했었죠. 이것들이요. 그건 저희가 언제까지 했느냐?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시설 원내를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은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자동화 온실 또는 환경 제어 온실이라고 불렀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10년쯤 가니까 전혀 이쪽 방면에서 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분들이 튀어나와갖고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온실에서 막 유료 온실, 뭐 첨단 온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밀폐된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거를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그 사람 주장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밀폐된 온실에서 농사를 짓는 거는 인공광으로 짓잖아요. 우리는 인도팜이라고 해서 이런 실내 안에서 짓는다. 인도팜을, 그러니까 실내 농업이라고 인도팜이라고 좀 불렀었거든요. 이게 일본 놈들이 장난치느라고 만들었던 거고 사실은 경제성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가 이미 1980년대에 만들어졌었는데 여태까지 경제성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 식물공장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느냐? 8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99년도에 처음 발령받고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있다가 사라졌고, 2015년, 10년도에 또 있다가 사라졌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이걸 반복하는데, 왜 그러면 40년 동안 나왔다 사라져, 나왔다 사라져,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었으면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안 했겠죠. 그럼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경제성이 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9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레토나 끌고 다닐 때 기름값이 300원이 안 됐거든요. 경유값이. 지금 1,500원이 넘어가요. 그럼 5배 올랐죠, 에너지 값이. 인도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에너지 비용이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5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과거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고, 이것들이요. 그것도 싸구려 상추 키우면서 더군다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남한테 팔라고 이거를.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 컨테이너에다 한두 개 키워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라고 하죠. 1억짜리 사면은 1년에 3천만 원 번다. 세 동 사면은 1억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해야죠. 그걸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스마트 파밍이라고 불렀고 지금 자동화 온실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자동화 온실,
환경제어 온실이라고 불렀었고요.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99년도만 해도 세도나 논산지역 같은 경우에 자동화 온실이 있었어요. 어떤 자동화 온실이냐면은 우리가 비가 오거나 추우면은 커튼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창이 닫히고 이런 비가 오면 닫히고 이랬던 온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동화를 못 시켰던 이유가 있어요. 시설은 자동화 온실 컴퓨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비가 들어갔는데 왜 못했을까요? 그때 자동화하면 큰일 났거든요. 머리는 들어왔는데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자동화를 못 시킨 거예요. 볼게요. 내가 건치식으로 커튼을 열어요. 창을 열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도로 올라갈 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기서. 그럼 10바퀴가 돌았어요. 이 한 바퀴 돌아가는 넓이가 같나야 되는 거. 처음 한 바퀴랑 나중 10바퀴랑 다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어 이것도? 그리고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겨울에 이게 이슬이 맺혀갖고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었는데 녹았을 때하고 얼었을 때하고 한 바퀴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럼 제어가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못하고 그냥 낮에 어디 잠깐 어디 갈 때 돼 있으면은 내가 그때 자동화 설정해놓고 잠깐 나갔다 왔지 평상시에 못 썼던 거예요, 이것들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동화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제어 컴퓨터가 있어도 지금 현재 같이 건치식으로 창을 열거나 닫으면은 자동화를 못해요. 단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계측은 하죠. 내 온실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들요. 제가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희 하도 온실이 저희가 작은 온실이 30평짜리 온실이 한 20동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각기 보일러가 따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노이를 지어버리냐면은 온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툭 하면 꺼져요. 그럼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당시에 돈을 좀 들여가고 거기다 핸드폰을 하나 집어넣고 핸드폰 하나가 온실 서너 개를 커버를 해요. 그러면은 온실의 온도도 알 수가 있고요. 보일러 꺼지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보일러 꺼졌으니까 와서 수리하라고 지으라고 막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게 설치해놨었는데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에 설치했던 하우스 지킴이라는 설비는 이거에 따르면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스마트팜이죠.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저한테 뭐 했어요? 통지는 안 됐는데 정보를 알렸죠. 그리고 제가 거꾸로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잖아요. 현재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알려줘요, 저한테. 그리고 문이 천창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알려줘요, 얘들이요. 이것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쪽 시설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시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2000년대에 전멸됐었거든요. 근데 2010년쯤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자들이에요, 거의 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아가리 벌리고서 지금 빠지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 마시는, 절대로 유튜브나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업자들 말 듣지 마시고. 업자들도 다녀보면은 양액기계 같은 경우 보잖아요. 펌프 같은 거 막 엉뚱한 거 설치해놓고 하고요. 근데 펌프도 자기가 이상한 거 설치한지도 모르더라고, 물어보면. 원래 우리가 수경재배하면은 수경재배 설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단식을 쓰고 평수가 얼마일 때는 몇 마력짜리 쓰고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업자가 그 규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규정도 모르면서 설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분들. 왜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규교장을 교육을 안 받고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설계업자들도.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은 희한하게 설치한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까? 스마트팜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온실에다가 센서 기술 놓으면은 그게 스마트팜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센서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설 원해의 관점에서 쳐다보려고 해요, 이제요. 시설 원해가 뭘까 보면요, 프로텍티브 홀티컬처라고 해요. 뭐냐면은 보호되어지는 원해다. 그러니까 보호되어지는 건 뭘로부터 보호하냐?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요즘에는요, 환경을 일정 부분 제어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시설 원해를. 제어하면서 보호하는 걸 우리가 시설 원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죠. 시설에서 왜 그럼 작물을 재배하는지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볼게요. 내가 온실을 짓고 피복제를 이제 껍데기를 씌우잖아요. 껍데기를 씌울 때 내가 피를 쓸 건지 피우를 쓸 건지 피를 어떤 걸 쓸 건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내가 왜 0.01호를 쓰는지 왜 0.1을 쓰는지 아니면 왜 P를 쓰는지 표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온실에서 작물을 키워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낭콩을 온실에서 키우면 농사가 안 될까요? 엄청 잘 돼요. 근데 강낭콩을 온실에서 안 키우죠. 왜 안 키울까요? 비닐값도 안 나와요. 피복제 껍데기 값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못 주는 거죠,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경제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멜론을 키우고 싶어요. 멜론을 키우고 싶은데 멜론 수경재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멜론 수경재배 시설과 토마토 시설, 그러니까 토마토 오이의 수경재배 시설은 똑같아요. 시설이 똑같아요. 돈이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멜론을 키워보면은 그럼 우리가 뭘 택할까요? 멜론의 경쟁자는 멜론 수경재배의 경쟁자는 멜론 토경재배인가요? 아니면 토마토와 오이인가요? 토마토와 오이죠. 내가 똑같은 시설을 이용했을 때 같은 노동력을 들여서 가장 이윤을 많이 뺄 수 있는 것을 심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멜론 수경재배를 안 했던 이유가 바로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뭐에 대비해서? 오이나 토마토에 비해서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멜론 수경재배 한다고 막 방송에서 유튜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비웃어요, 보면. 왜 비웃냐? 저희가 했을까 안 했을까 과거에. 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농민들도 했어요. 10여 년 전에. 했다가 2년 하다가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농사가 안 됐느냐? 기가 막히게 됐어요. 안 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차라리 오이 심을래. 토마토 심을래.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분들이. 그분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멜론을 전용으로 했던 게 아니라 토마토 온실이었는데 10월 정도 심어서 그 다음에 5월 말 6월쯤에 끝나요. 중간에 비니까 이분들이 멜론을 심어서 추석 멜론을 한번 해봤어요. 한 2년 해보시다가 하신 말씀 이러시더라고요. 토마토를 차라리 보름 먼저 심고 보름 늦게 거두면은 한 달 더 따는데 토마토를 한 달 더 따는 게 멜론 100일 키우는 것보다 소득이 같거나 조금 더 높더라. 그러면 한 얘기가 100일을 뭐하러 키우냐? 차라리 그냥 한 달 더 일하고 말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2년 하다 안 하셨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분들이 부여해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 세 분이 돈을 굉장히 좋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멜론 수경재배가 10년 전에 부여 못한 지역에 확 퍼졌겠죠. 3년 해보니 2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노력에 비해서 돈이 안 되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했던 거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 요새 방송에 나오고 보면은 그분들 생각은 토경재배 멜론이 그 사람들 경쟁자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시설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멜론의 경쟁자는 바로 토마토와 오이가 바로 경쟁자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육종 과정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에서 키운다고 또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토마토 예를 들게요. 토마토는요. 노지 토마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방울 일반 송이 토마토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먼저 구분하는 게 일반 토마토, 시설 토마토와 노지 토마토를 구분을 해요. 시설 토마토와 노지 토마토 어떻게 다르냐? 노지 토마토는 빗물을 맞아도 버텨요, 저거. 시설 토마토는 빗물을 맞거나 이슬을 맺게 되면 상품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지금 토마토 다 키워보셨죠? 노지에 키워갖고 품질이 나와요? 내가 그냥 먹을 수는 있어도 그 누구 죽이는 좀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설용 토마토를 노지에다 심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요. 우리 제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전부 다 시설용 토마토예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백다닥이 청오이 있잖아요. 추청은 노지에서 키워도 먹을만 하거든요. 백다닥이는 노지에서 키우면요 다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내가 키운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남이 준 건 못 먹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래요? 추청오이가 백다닥이보다 뭐예요? 환경에 청오이 추청이 훨씬 강하니까 걔는 먹을만 한 거고요. 백다닥이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다닥이 노지에서 키워갖고는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에서 키운다는 거는 바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온실을 키우는 거고, 그러면 온실에서 아무거나 키우면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기존 작물과 비교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심었던 게 있어요. 수경재배를 키웠던 게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딸기가 그때 시작했고요. 상추가 일부 대형 농장에 했었고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시설고추를 좀 했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 수경재배를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똑같죠.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딸기, 가지, 상추 정도 하고 안 하죠, 아무도. 왜 이거밖에 안 할까요? 아무리 해봐도 기존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전남 경상도로 갔더니 지자체에서 제 후배가 이제 농사 이제 그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에 분이 그쪽이 이제 참외를 심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토마토하고 이제 오이를 심고 싶은데 참외도 장목을 확장시켜라. 근데 얘가 이제 키워봤대요. 농사가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수직으로 키웠더니 잘 돼요. 춥고 6m짜리 플라스틱 온실에서 키웠던 기가 막히거든, 수경재배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단가를 따져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토마토를 키웠으면은 그러니까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한 2천, 3천 정도 나왔을 거래요. 근데 참외를 키우니까 500, 600이 나와. 그럼 똑같은 시설에서 내가 3분의 1, 4분의 1 나오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 참외를 수직으로 수경재배를 안 폈을까요? 토마토나 오이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왜냐면은 참외가 환경에 강해요. 토마토와 오이는 환경이 되게 취약해요.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도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품질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참외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생산량이 확 늘어나거나 환경이 나쁘다고 그 양이 확 줄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좀 강하니까 조금 나쁜 온실에서도 대체로 키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또 하나 볼게요. 토마토를 또 예를 들면은 방울토마토하고 일반 토마토가 있어요. 근데 방울토마토를 시가 30억짜리 1헥타 기준으로 30억짜리 온실 키우잖아요. 바보라고 해요. 왜 바보라고 하냐면은 방울토마토는 환경에 좀 강한 편이에요. 시설이 좀 떨어지는 온실에서 키워도 농사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반면에 일반 토마토, 큰 토마토는 환경에 예민해요. 환경이 좋아질수록 생산량이 극도화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30억짜리 온실 지어놓고 거기다 방울토마토 심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온실에다가 방울토마토 심은 사람하고 물론 30억짜리가 좀 더 생산은 더 되겠죠. 근데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적게 나오기 때문에 10억짜리 온실의 경쟁력이 더 높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작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 작물은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냐? 그러면 좋은 온실로 가야 되고 환경 적응성이 나쁘면은 환경 적응성이 환경에 대해서 좀 강한 편이면은 약간 부실한 온실로 가도 괜찮고요. 근데 이걸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거나 심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온실을 지을 때는 이 온실에다가 무엇을 심을 것이 재배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생각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온실의 구조가 결정나야 된다. 그 가격하고 이것들이요. 내가 싸구려 작물 키우면서 비싼 온실 지으면 망해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웬만하면 1000평 이하는 짓지 마세요. 그냥 1500평도 웬만하면 짓지 마세요. 최소 2000평은 확보하고 싶어야 돼요. 온실을 얘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그러니까 15억 들여서 1000평 짓는 것보다 15억 들여서 2000평, 2500평 짓는 것이 훨씬 이익이에요. 이거들요. 나중에 그거는 추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건데 이게 온실이 좋다고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왜냐면은 온실이라는 거는 이제 단가가 들어가요. 무조건 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30억짜리하고 15억짜리 온실은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의 작물 재배한 이유가 환경에 대한 적응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할 게 또 그 작물 내에서도 환경에 강한 작물, 환경에 대해서 적응성이 뛰어난 작물과 그렇지 못한 작물을 분리해서 환경이 시설이 좋으면은 좀 고가의 환경에 예민한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까 방울토마토나 참외처럼 환경에 좀 강한 품종들은 조금 시설이 떨어져도 되고 이것들 이렇게 해야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 기존에 했던 사람들 쭉 보세요. 공통점이 딱 보면 아까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도나 논산 쪽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25년 전에 처음 알았던 분들 중에서 살아남아갖고 면적을 확대하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위너거든요. 다 승리자들이거든요. 뭐라고 하죠? 환경에 적응 못하고 도태된 사람 되게 많아요. 도태되고 뭐 포기하고 나간 사람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면적을 확대하고 지금 그분들이 자손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그 논산부여 쪽에 후계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제 나이보다 조금 많은 분들인데 또 이번에 또 내년에 학생 또 신입생 저희가 2025년도 신입생 9월부터 수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학생들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부여 논산 쪽에 가보면은
지금 아버지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 좀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내려고요. 그러면 그분들 생각해 볼게요. 살아남아갖고 지금 면적이 확대되고 외국인 고용자를 막 10명씩 쓰면서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전날을 보면 아시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갖고는 다 망하고 떨어지고요. 쓸 거 쓰고요. 쓰지 말아야 할 건 쓰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은 쓸 건 안 쓰고 쓰지 말아야 될 건 써요. 예를 들어서 도태된 사람들을 예를 들면요. 답답해요. 차라리 제가 이제 한 분한테는 12월에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겨울을 통과하지 말아라. 12월에 끝나고 1월 말에 다시 심으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난방 용량이 안 돼요. 근데 9월에, 10월에 심어서 겨울을 통과하네? 봄 되니까 줄줄 빨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안 나와, 맨날. 옛날 토마토 가격이 비쌀 때는 괜찮았는데 토마토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권했던 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2번 심어갖고 12월 초에 끝내고 1월 말에 심어서 다 끝나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난방비하고 보일러에는 투자를 작게 하면서 뭐에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관수도 그렇지만요. 뭐하냐면 비료를 비싼 거 쓰세요. 농사가 안 된다고. 농사 비싼 거 쓸 거 없어요. 그냥 농협비료 쓰면 돼요. 그냥요. 거기다가 또 뭐 쓰냐? 뭐 아미노산, 뭐 세력이 약해진 게 아미노산이래. 내가 볼 때는 주야가 온도 펼쳐갖고 빠른 건데 밤에는 5도 6도 나오고 낮에는 25도 30도 나오니까 세력이 약해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아미노산이니 뭐니 자꾸 그런 거나 뿌려대요. 자꾸 그런 거나. 제가 이유는 알겠어요. 농사가 안 됐으니까 답답하니까 뿌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쓰지 말고 차라리 보일러 용량을 높였으면은 살아남아갖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 다 뽑아내시고 거기다가 대추나무 심으셨더라고 이제. 대추나무. 뭐 대추나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 그것도 별거 아닐 것 같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것도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뭘 할 때는 선택을 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뭘 심든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함부로 심지 말아라. 기존 거 이외의 거는 함부로 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한 분이 조금 농사를 오래 줬는데 낭패 보신 분이 있는데 뭐냐면 토마토를 심었는데 여태까지 빨간 거 잘 심으시다가 검정거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검정고가 이게 돈이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래처가 있으면 모를까 이게 일반 가락동 가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빨간 거 심으면 남들 따라가면은 왜 빨간 거 심겠어요 사람들이? 빨간 게 시장적으로 보편적으로 팔아먹기 안정적으로 팔 수가 있죠. 빨간 거는 그러니까 빨간 거는 품질만 괜찮으면은 다 받아주잖아요. 가격이 등락을 있을 수가 있어도. 근데 검정 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하도 못 팔아요, 이것들을. 아니면 똥값으로 치우다가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받아주는 시장이 많지 않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하실 때는 내가 농사를 기본적으로 잘 짓고 비용을 좀 줄여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특별한 거 농사 져가고 돈 벌려고 하면 다 망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버는 사람들은 누가 벌었냐? 그냥 가장 무난한 거 심고요. 그리고 돈 들어갈 거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 아낄 거 아끼고 딱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태도나 부여 논산 같은 경우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1헥타에 그러니까 단독원시 기준으로요. 한 1,800 정도 매출이 오르면은 그 중에서 1,200 정도가 적어요. 경영비예요. 한 6, 700 정도가 내가 남는 거고 농사가 잘 되면은 가격이 좋으면 한 1,000만 원까지 남아요. 농사 잘 되거나 가격이 좋으면.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서 뽑아먹을 생각해야지 경영비를 갖다가 남들 1,200 쓰는 걸 갖다가 500, 600 써갖고 1,800만 원을 벌려고 한다? 1,000만 원이 안 쓰는 500, 600 투자해갖고는 1,000만 원도,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매출이 안 올라요. 그러면은 전체 매출을 떨어져요. 고생만 뒤지게 하고. 그래서 할 때는 항상 들어갈 거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 들어가지 말고 제대로 쓰시면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꼭 보면은 난방 아끼고 엉뚱하게 비료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시설에서 재배 시작할 때는요 병해충과 생명위기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근데 이론적이에요. 근데 걸리잖아요. 이거는 병해충과 생명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잘 짓는 사람이냐 그렇게 지금 농사 망해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렇게 하면. 그 뒤에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토마토 파프리카 농사 지을 때 왜 난방과 온실에 키울까? 난방과 보온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농사 지시면 안 돼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온실에 농사 짓는다? 이건 농사 지시면 안 되고요.
얼어 죽지 않고 냉해 받는 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냉해 받거나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보실게요. 이제요. 우리가 열대 아열대 지역 보시면은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에 가도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나 오이를 온실에서 키워요. 근데 가보시면은 현지인들이 먹는 건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이고요. 마트에서 파는 것들, 거기도 마트는 좀 비싸잖아요. 마트에서 키우는 것들은 다 온실에서 키우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요, 물건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가격이 걔들 보게 되면. 그런데 얘들을 왜 그러면은 온실에 키울까요? 얼어 죽지 않는데 거기는. 최저 기온이 18도, 아무리 추워도 18도고 웬만하면 20도 넘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비하고 이슬 때문에. 첫 번째 비죠. 비를 맞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노지에서 토마토와 오이가 상품성이 없는 것이 바로 저 비를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물을 맞았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비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이슬이에요. 이슬이 맺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잎에 이슬이 맺히면은 상품성이 떨어지고요. 병이 발생을 해요. 이슬이 맺혔다는 얘기는 비를 맞았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잎에 이슬이 맺혔다? 그 얘기는 물이 비를 맞았다와 똑같은 얘기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잎과 과일에 웬만하면 물을 안 묻히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잎에 물을 붙이시죠? 막 연면세포 하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들을. 물을 붙였다는 것이 바로 온실에서 우리가 작물을 키우는 원인, 비율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온실에 키우는 것보다 잎에 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잎에, 과일에 물 안 묻히려고. 잎과 과일에 물만 안 묻으면은 병이 올 일이 거의 없어요. 생리장애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관수를 재배자가 원하는 시기에 양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하부의 함수율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비가 임하게 되면 조절이 될까요? 비가 적게 오면 조절이 돼요. 근데 조금만 많이 오면은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근권이 굉장히 습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상부에 이슬을 맺히는 거하고 지하부의 함수율을 조정하는 거하고 누가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지상부에 이슬을 맺히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지하부는 왜 쉽냐? 수경재배하면 돼요. 수경재배만 하면은 근권의 함수율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근권을 습하게 만들고 싶어요? 건조하게 만들고 싶어요? 건조하게 만들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물을 좀 일찍 끊고 내일 물을 안 주면 어때요? 근권이 건조해지겠죠? 반면에 토양 재배는 어때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은 건조하고 하기 싶은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지하부에 수분이 올라오죠. 플러스 하나 있어요. 햇빛이 세면은 지하부가 습해도 되는데 햇빛이 없으면 지하부가 건조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햇빛은 없는데 지하부가 건조해요. 습해요. 그 얘기는 바로 지하부에 뿌리가 습해를 받고 병이 발생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병이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병이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를 하라고 한 이유가 지금 논산이나 부여를 가도요. 단독온실도 전부 수경으로 다 고치고 있어요. 왜냐? 옆에 사람이 하고 나니까 우리 공선에 그 빗장 있잖아요. 출하 대장. 어디가 세종역 같은 데는 위에 써놓거든요. 순위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작년엔 나랑 비슷하게 땄는데 올해는 나보다 30%를 더 따고 있네? 그럼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은 그 사람 이유를 봤더니 수경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생산성이 30% 40%씩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수경으로 받고 있어요. 왜냐? 바로 지하부의 함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상부 조절하는 건 이슬을 맺히게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일단 층고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기창도 렉기어, 기아로 밀고 열어야 되고 커튼도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보일러도 충분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슬 안 맺히게 하는 자체가. 그럼에도 근데 지하부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단독온실에서 지상부에 이슬 안 맺히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고 단지 우리가 환기 관리를 잘하고 난방을 좀 잘하면은 이슬이 덜 맺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하부의 함수율 조절은 굉장히 쉽다. 수경재배만 하면은. 그리고 수경재배가 또 재밌어요. 수경재배가 생산성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함수율 조절이 쉽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뿌리는 누가 많을까요? 수경재배하고 토경하고? 토경이 훨씬 많아요.
뿌리가 많은 게 문제예요. 뿌리는 뭘로 만들어요? 광합성 산물로 만들죠. 근데 뿌리는 한 번 만들면 영원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가 다 교체가 돼요. 그럼 계속해서 뿌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왜 토양질배가 뿌리가 많아야 될까요? 수경재배는 수분과 양분을 적절하게 주기 때문에요. 적은 뿌리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반면에 토경재배는 더 많은 뿌리가 필요해요. 뿌리가 많다는 얘기는 호흡량도 증가됐죠. 우리가 관리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메인터넌스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호흡하고 살아가는 활동 에너지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일로 갈 양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하고 토경재배하고 얘기를 할 때 생산성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뿌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요. 왜냐면은 뿌리는 수분 함량이 60% 70%인데 과일은 97%가 저기거든요. 물이거든요. 그러면은 뿌리 100g 만들 거면은 과일을 몇 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100g 줄어든다는 건 내가 토마토를 추가적으로 1~2kg를 더 생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들요. 그만큼 뿌리 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뿌리가 그래서 이제 수경재배를 하는 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일액과 결로가 발생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라고 했죠? 근데 생겨요. 근데 어떠한 경우라 제가 지금 바로 써놓긴 했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최소로 줄이자. 결로와 일액을 안 생기게 하기는 굉장히 비싸야 돼요. 온실이 30억짜리, 35억짜리 온실이 되면 가능한데, 그리고 난방비를 충분히 난방을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후된 온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일액과 결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소한, 그러니까 생기더라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면적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것들이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가 요거예요. 에너지를 적게 쓰고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액과 결로만 없으면은 병이 생길 일이 없어요. 생리하기도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설에서 왜 작물을 키우느냐? 일액과 결로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은 거의 90%가 맞다. 나머지 10%는. 근데 어떤 얼어 죽지 않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디폴트 값이죠. 이거는 냉해 안 받고 얼어 죽지 않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이 딸기 어떤 재밌는 게 있어요. 딸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낙후됐거든요. 이분들이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앞서 있어요. 토마토하고 오이 하시는 분들이 그 수준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경재배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다음 이미 옛날에도 토마토하고 오이 하시는 분들 온실이 굉장히 좋은 온실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럽의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딸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토마토나 오이 하시는 분들 20년 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수준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결로와 일액이 생기면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딸기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 뿌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가 환경 관리를 하는 목적은 작물의 태경을 조절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온도를 25도로 맞춰야겠대요. 왜 25도로 맞춰요? 25도가 좋대요. 25도가 좋다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토마토를 키우는데 25도를 맞추겠대요. 왜 25도가 왜 좋아요? 25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조절하는 목적은 온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세력을 맞추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이하고 토마토가 잎이 작아지고 있고 수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과일을 딸 수도 있지만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온도를 낮추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온도가 오늘 주간 평균 온도가 25도였어요. 세력이 약해지고 있고 잎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균 온도를 아래로 내려야겠죠. 반면에 내가 보니까 오이 이파리가 이만하고요. 토마토 이파리도 막 40cm, 45cm 되고 대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착과가 오히려 안 되고 있어요.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5도가 아니라 평균 온도를 28도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온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현재의 생육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온도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책에서 보면 20도에서 25도가 저온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재배할 그 시기에는 그게 저온이었나 보지 하고 끝나요. 우리가 이제 저온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생육 최저 온도와 생육 최고 온도. 보통 식물들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12도 정도가 이제 생육 최저 온도로 보고요. 35도를 최고 온도로 보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온도를 변화시켜요. 딸기 같은 경우도 8도, 10도에서 최고 온도 한 28도, 30도까지 움직여요. 이것들이.
최저 온도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센서 온도계를 달아놨어요. 온도계를. 그럼 온도계의 온도가 온실의 온도인가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지점의 온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구가 3m예요. 여기 온도가 달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아니고 요 아래도 아니고 딱 요 지점의 온도예요. 그러면 어때요? 각 지역마다 온도가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뭘 보냐? 25도를 15도인가 20도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 15도였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10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전체 온도가 2시간 만에 얘가 5도가 떨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구역의 온도도 한 5도 정도 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죠. 2시간 만에. 반면에 15도에서 20도로 됐으면은 야, 2시간 만에 5도가 올라가겠구나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절대값으로 보지 말고 상대값으로 온실의 온도가 이 정도 변했다는 걸 보는 거지 그 온도를 측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시니까 평균 온도를 봤더니 한 평균 온도 일주일 평균 온도가 20도 정도 됐는데 세력이 너무 강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딴 건 모르겠고 야 일주일 평균 온도가 20도 했더니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세력을 떨어뜨리고 해서 다음 주 평균 온도를 한 22도로 바꿔야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2도가 올라갔죠. 그럼 세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20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점의 온도였고 그 온도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음 주의 온도를 지금보다 올리겠다는 걸 결정하는 것이지 그 온도계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주고 예를 들어요. 내가 온실을 거칠게 해주겠어요. 야간 온도가 10도 떨어지고 주간 온도가 35도야. 그런데 나무가 기가 막혀. 과일도 잘 달리고 잎도 괜찮고 생장성도 좋아요. 그럼 좋은 거에 나쁜 거에 현재 상태가? 좋은 거죠. 그건 좀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야간 온도를 13도, 15도 맞추고 주간 평균 온도가 25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안 좋아. 그럼 현재 환경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거는요. 이거를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신 분들 생각하실 게 환경으로 작물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작물로 환경을 봐요. 작물이 좋으냐 나쁘냐, 잎이 크냐 작냐, 대가 두껍냐 얇으냐, 과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냐 아니냐를 보고서는 우리가 현재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 갖다가 하나씩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갖다가 25도다 30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적정 환경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우리 작물에서 생리적인 별발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와 일행이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게 센서를 많이 설치하면 대부분 망한다. 이건 제가 좀 강조한 거고요. 뭐냐면은 돈을 많이 쓰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 보면은 100% 환경을 제어하는 게 좋을까? 할 수는 좋긴 하겠죠. 그럼 병망 생지장에 안 걸리겠죠. 이거 100% 환경 제어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는 에너지 면에서 볼게요. 에너지를 통제할 수가 있어야 환경을 제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사용되는 온실을 운영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태양으로부터 오죠. 그럼 태양을 통제할 수가 있나요?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건 얼만큼 하느냐? 일부만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시설 과잉 투자 우려라는 거하고 에너지 과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운영을 할 때 시설비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헥타에 35억짜리 온실이 있어요. 비싸요, 싸요? 굉장히 싸구려 온실이에요. 왜 싸구려냐면요. 1헥타에 35억이 비쌀 것 같잖아요. 보세요. 3,000평을 35억 주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축구 6m짜리 건물을? 6.5m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굉장히 저렴한 건물이에요. 온실이라는 거는. 그 얘기는 뭐예요? 환경을 제어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싸구려 건물에서 환경을 제어할 수가 없죠. 1헥타에 축구 6m짜리, 6.5m짜리 온실을 30억을 줬고 30억을 줬는데 그 온실의 우정이 100% 환경을 제어된다고 하면은 그런 할 수가 없잖아요. 싸구려 건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에너지를 볼게요. 에너지 과잉이라는 건 뭐냐 볼게요. 저희가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가 강반기 때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말고 좀 5월달, 6월달에 1헥타 기준으로 하루에 물을 얼마큼 날릴까 공중으로 한 70톤에서 100톤을 날려요.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70톤하고 100톤을 물을 날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얼마큼 필요해요?
물을 증발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를 통제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5, 6월 달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문 열어 가만히 있죠. 왜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무지하게 싸구려인데 온실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다.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가 이 온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통제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10에서 20%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헥타 기준으로 10억, 15억, 20억, 30억을 투자해서 환경의 일정 부분만 통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재배법을 한다. 예를 들게요.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도를 낮추거나 과일을 줄여야 돼요. 그럼 내가 6월 초에 심어서 장마철을 통과하고 있는데 광역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나무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 켜서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과일 개수를 줄이거나 하면은 내가 장마철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내가 에어컨을 켜는 거는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자는 얘기고요. 과일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착과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바로 식물의 적응성을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식물들이요.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있으면은 나쁜 환경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없으면은 환경이 나빠지면요. 식물치가 망가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극악 조건에 가더라도요. 단백질과 우리 균형 있는 식단을 먹고 충분히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은 통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영양 불량인 상태에서 그 나쁜 환경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버리겠죠. 이것들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분의 여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나쁜 시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과일의 개수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떤 때는 겨울철 가면 광을 우리가 인공광을 넣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잎을 따주게 돼요. 잎을 따면은 식물체가 좀 더 광을 더 받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환경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면은 작물을 제어해서 우리가 작물을 갖고서 우리가 조절해 갖고요. 그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100% 환경을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100%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완전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인공광을 쓰고 에어컨 써서 온실을 조정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35억짜리 온실은 조조 제어를 할 때 1헥타에 35억짜리 온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25도 맞추면 25도가 될까요? 안 돼요. 18도 하면 18도가 되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환기 온도하고요. 커튼 치는 속도나 이런 거 조절해갖고 내가 원하는 온도와 근접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것들이요. 이거는 내가 맞추는 게 25도, 18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커튼 쓰는 거, 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그 관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바꿔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과거보다 기술이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굉장히 높아야 돼요. 내가 그 커튼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커튼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창을 열었을 때 커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로 이런 걸 연관시켜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작물을 판단하시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자재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높다는 거죠. 수준들이요. 근데 이렇게 비싼 거 안 짓고 단동에다가 수경재배 시설을 하면요. 수경재배만 배우시면 돼요. 그냥 크게 일단 설비가 비싸질수록 어때요?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설비가 싸구려일수록 더 낮은 지식으로 온실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재밌는 거 요즘에요. 1헥타에 30억짜리 온실들 있잖아요. 죽으려고 해요. 인력난을. 어떤 인력난일까요? 내가 8,000평짜리 온실 줬어요. 60억, 70억 들어갔고. 근데 그거 운영하려고 하면은 최소 10년 정도 된 재배사가 그것도 똑똑한 애가 와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그 온실은요. 구하기 쉽지 않아요. 딴 데 온실을 빼와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쪽 저희 학생들도 얘기하는데 야 니네들은 큰 농장 가서 한 5년만 참으면은 농가 발라갖고 10년 넘어가면은 너희 타장이 널 자르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타장한테 협박할 수 있다. 나 나간다고 협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파레토 법칙이라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일단 제가 뭘 보여드려가냐면은 요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 보광등을 쓴 농장들이에요. 벨기에에서 SBB라고 이제 벨기에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보광등을 쓴 농장들하고 보광등을 쓰지 않는 쪽을 비교했더니 오히려 보광등을 쓰지 않은 쪽이 수익이 높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보광등을 쓴 사람들이 생산 비용은 그러니까 그 생산량은 많았죠.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비용이 들어갔죠. 등값이라는 걸. 여기도 하나. 보광등 설치하려면 얼마 들까? 1헥타 기준으로. 설치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헥타 기준으로. 최소 6억에서 10억 10 이상 들어가요. 얘가 LED 들어가면 10 이상억 들어가고 저기 고압 나트륨 쓰면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기요금 별도로. 그리고 감가상각이 있고 또 발생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 부여나 농장 가면 시범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보광등이 아니라 작업등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에너지가 안 나오거든요. 작업등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원래 4시 반이면 퇴근해야 되거든요. 11월 달 되면은. 근데 그거 틀어놓으니까 5시 반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작업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실제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내가 투자했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 따져보면은 실제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은 여기 공주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안개분무기라고 있어요. 안개를 쏴준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칩구가 한 5m 이상, 6m가 올라가야지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칩구가 한 2, 3m가 되면은 쐈을 때 식물체에 물이 묻게 되잖아요.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토마토 오이 키우고 있는데 식물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안개를 쏘게 되면은 잎에 물이 묻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온실에서 작물 키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잎에 물 안 묻히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돈 써갖고 지금 잎에 물 묻히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달 안 돼요. 그럼 내가 안개분무기 설치하려면은 열동 설치하려고 하면 아무리 묻더라도 5, 6천 들어가는데 그럼 감가가 또 발생하거든요. 1년에 한 5년 지나면 다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따지는데 그러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잖아요. 1,500만 원 따져도 토마토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톤, 7톤 정도는 더 따야 돼요. 1헥타 기준으로. 7톤을 못 따면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감가까지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온실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잠깐 사용하면 안 되고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것들을. 그리고 온실이라는 거는 설비 사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도 비우면 안 된다. 저희는 온실을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 하루로도 비우지 말아라. 두 번째, 재배 기간보다는 수확 기간을 더 확보해라. 어리면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큰 거 심으라는 얘기고요. 좀 비싸더라도 이것들을. 그래야지 수확 기간이 늘어나죠. 이것들을. 또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가 온실의 온도를 갖고 얘기했어요. 공기 온도를 갖고 얘기했죠. 사실은 저희는 공기 온도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식물의 체온이 더 궁금해요. 여기서 하나 아까 결로와 이력을 얘기했잖아요. 식물의 체온이 높다. 그럼 결로가 생길까요? 적게 생기죠. 왜 그러냐 볼게요. 우리가 냉장고에서 물을 끓으면 결로가 생기죠. 근데 밖에 있는 물을 여기서 제가 목마를까봐 제가 물을 하나 이렇게 여기 결로가 안 생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냉장고에다 떴거나 여기가 물방울을 맺혔겠죠. 그러니까 식물의 체온이 높다고 하면은 결로가 생길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일액 관련해서 할게요. 일액이 생긴 이유가 식물 잎에서 증산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식물에서 증산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일액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일액이 식물에서 잎에서 증산하려고 하면은 식물 체온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식물 체온이 낮아져 버리면은 증산이 멈춰버리거든요. 우리가 식물체 체온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외상 컴퓨터 중에서 이제 굉장히 고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은 식물체 체온을 측정하는 여러 상 카메라로 식물의 일정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식물 체온을 통해서 실제로 난방과 환기를 결정하려고 얘들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식물 체온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좀 보여드리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체온이 얼마큼 중요한지 보여드리는 얘기인데 여기가 앞에가 키가 작고 뒤가 크죠. 공기 온도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이게 천안 제일고온실인데 제가 뭐 심사 때문에 봤어요. 근데 보니까 태육이 불균형이라고 확인해 봤더니 이쪽하고 여기하고 온도가 같아요. 왜냐면은 12월 달인데 난방 파이프 난방을 하거든요. 근데 길이가 20m가 안 되니까 온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차갑고 이쪽은 키가 더 크잖아. 이게 뭐냐면은 체온이 온도는 똑같은데 체온이 낮고 체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체온이 높으니까 정상적으로 자라고 체온이 낮으니까 잘 못 자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왜 체온이 낮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최신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기술에서는 복사 냉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사 냉각은 뭐냐?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을 뺏기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공기를 통하지 않고요.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통해서 뺏기는데 식물 체온이 높지요. 여기가 바깥보다 12월 달이니까. 여기가 18도, 19도 됐고 바깥의 온도가 한 영하 몇 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온도 편차가 생기죠. 그럼 여기가 공기를 통하지 않고 여기가 유리잖아요. 유리면을 통해서 적외선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식물체 체온이 쭉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낮아지겠죠. 얘는요, 요놈들이 가려주고 있잖아요. 가려주니까 키가 어때요? 이렇게 커지죠. 앞에 게 뒤를 가려주고 요놈이 얘를 가려주고 얘를 이렇게 주니까 뒤로 갈수록 체온이 높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측면을 제가 알루미늄 과선에 쓰는 걸로 막아버렸어요. 측면을. 왜 막았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적외선이라고 했잖아요. 적외선 빛이잖아요. 빛이 열이에요. 빛은 반사하잖아요. 측면을 알루미늄으로 막아버리면은 반사해버리거든요. 체온이 좀 더 높아요. 12월 달에 왜 막았느냐? 빛이 손해보지 않느냐? 빛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온도 편차가 발생하면 뭐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안에가 18도인데 밖에가 5도예요. 이 비닐 한 장이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겠죠. 결로가 생기면 어차피 방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막아버리거든요. 우리가요. 이때 막을 때 알루미늄 바짝판을 설치한 이유가 바로 어떤 분들은 이거 설치했더니 광을 더 보려고 하느냐? 그건 없어요. 광 그까짓 건 얼마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식물체의 체온을 좀 더 높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결로도 안 생기고 일액과 결로가 안 생기게 함으로써 병도 안 걸리게 하고 과일의 품질도 좋게 만들고 과일도 빨리 수확하고 우리가 이제 식물체 체온 중심으로 우리가 과일 한 달을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 때 이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토마토가 4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받았을까 봤더니 공기 온도가 15도래요. 이분 사장님 말로는 실제로 제가 센서를 봐도 15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11월 달에. 그럼 4개를 받았거든요. 왜 받았나를 봤더니 이분이 맑은 날 11월 달에 내부 온도가 15도 이하로 안 떨어지니까 작년 11월 달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허리를 안 닫고 갔네요. 허리를 안 닫고 비닐만 있죠. 비닐만. 그러면은 저 하늘은 몇 도일까요? 저 하늘은 영하 40도예요. 저 하늘은. 그럼 영하 40도가 투명한 빛을 통해서 여기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영하 40도의 하늘을 보고 열을 뺏기기 시작해요. 근데 충분히 난방이 돼서 식물체로 열이 전달이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14이 정도 난방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커튼을 열어버리니까 바로 열이 하늘로 향해서 나간다. 이거 집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거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커튼을 열고 앉아 있으면 어때요? 춥죠? 닫고 있으면은 따뜻해요. 이거 주의점이. 그러면은 열고 있을 때는 결국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기 온도가 차가울까요? 공기 온도는 별 차이가 없다. 왜냐? 보일러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공기는 우리가 어떻게 뺏기느냐? 공기는 환기를 통해서 열이 나가거나 우리가 대류라고 해서 이쪽 유리면이 있으면은 유리면에 공기가 가서 유리로 도착을 하고 유리면의 반대편에서 열을 빼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대류를 통해서 유리를 전달하고 다시 바깥의 유리면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단계를 여러 번 거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보면 우리가 복층유리잖아요. 잘 뺏기진 않아요. 열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추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체온이 빛의 형태로 외부로 뺏기는 것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신의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사 냉각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의 온도는 환기창으로 조절하는데 식물체의 온도는 커튼을 조절해요. 커튼으로 써서 커튼을 이용해서 식물체 체온이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보다 많은 증산할 수가 있죠. 증산한다는 얘기는 일액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커튼의 일직선 어떻게 될까요? 난방비도 절약이 되겠죠. 지금 최신은 우리가 유럽도 난방비를 적게 쓸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열도 이용하려고 해요. 낮에 이제 땅이 데펴지잖아요. 커튼을 옛날보다 일찍 쳐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 안에 가둬놓으려고 우리 노력을 해요. 이런 것들도요. 지금 우리가 트렌드가 계속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막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데 인공광 이런 데 수출 박아갖고 한다는 게 저희가 믿기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강등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 랩미팅 같은데 저희 이제 대학원 모임이 있는데 저희는 대학원이라고 해서 실험하는 이런 대학원이 아니라 저희 선배들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온 굉장히 많으세요. 얘기 들어보면은 추세가 지금 뭐라고 하죠? 추세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네덜란드에서 뭐 지금 에너지를 좀 절약하려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은 네덜란드 애들도 보강등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해요 지금요.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다. 아까 벨기에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벨기에에서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2019년도, 2020년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이에요. 아직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 않을 때도 별로 그렇게 그 수익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후배들이 하는 대형 온실들도 보게 되면은 보강등을 설치했을 때 생산량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 회사들이 모기업들이 있어요. 모기업이 다른 회사를 따고 뭐 유통을 한다든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모기업에서 회계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야 보강등을 설치했는데 이제 더 마이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감가상각을 치면 오히려. 근데 올해는 이득 봤대요. 올해 왜 이득 봤어요? 엄청 비쌌거든요. 평상시에 2,500원 킬로그램 2,500원 3,000원 했던 토마토 가격이 도매 가격이요 4,000원 5,000원 되면 더 올해는 이득 봤어요. 올해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이득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복사 냉각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볼게요. 얘가 위가 차갑고 아래가 따뜻하죠. 여기 언제예요? 초저녁이죠. 반대로 이쪽은 뭐예요?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갑죠. 요거는 아침이죠. 우리가 목적이 보면요. 위아래 온도 편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우리 생각해요. 요 위아래 온도 편차 줄일 어떻게 줄일까 얘를 갖다가 아래가 따뜻하고 위에 추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래가 따뜻하잖아요. 뿌리가 따뜻하니까 물을 어떻게 할까요? 물을 잘 빨아먹죠. 물을 잘 빨아먹어요. 따뜻하면. 근데 잘 빨아먹었는데 위가 차가워요. 증산을 멈췄다는 얘기죠. 차가울수록 증산을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서 증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빨아먹었는데 흡수한 물을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일회균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일회균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회균 보였다. 그럼 일회균을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일회균이 나왔다면 내 작물의 뿌리가 터졌구나.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풍선을 부르면은 어딘가 터지겠죠. 계속 불고 있으면은 뿌리가 찢어져요. 일액이 나올 정도의 환경이 됐다는 얘기는 뿌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끝도 탄핵 하나를 볼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을 못 올라가게 하거나 증산량을 늘려주거나 하면 되겠죠. 증산을 늘려주는 건 뭐예요? 체온을 천천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커튼을 일찍 닫고 보다 난방을 실시하면 될 거고요. 반대로 지하부의 온도는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을 적게 빨아먹으려면은 지하부의 함수량을 지금보다 떨어뜨리고 이씨를 높여주면 식물체가 물을 적게 빨아먹겠죠. 그럼 일액이 적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죠. 흡수하는 물과 증발하는 양을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식물체 체온을 높여주고 지하부를 건조하게 만들면 어때요? 먹는 물은 줄어들고 나가는 물은 늘어남으로써 일액이 안 나오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이요. 또 이쪽 볼게요. 얘는 반대예요. 위쪽이 그리고 여기 차가운 뭐가 생겨요? 여기 결로도 생겼죠. 이쪽이요. 이쪽 보면은 위는 따뜻하고 아래 차갑잖아요. 따뜻한 얘기는 증산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아래가 차갑죠. 밑에 차갑다는 얘기는 물을 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흡수량이 줄어들었죠. 증발량은 많은데 흡수량이 줄었다. 이게 뭘까요? 생장점에서 강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놈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 뭐가 있어요? 증산량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흡수한 양을 늘려주거나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권난방이 들어가요. 근권난방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뿌리의 온도를 높여줘서 위에서 증산한 양을 물을 대주기 위해서 뿌리 근권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근데 딸기 하신 분은 누가 근권 온도가 딸기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뿌리가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뭐예요? 근권난방을 하는 목적은 바로 지하부와 지상부의 온도 편차를 줄여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위에서 증산이 일어날 때 밑에서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근권난방을 실시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뭐예요? 수분의 균형이죠. 이것들이요. 증산하는 양과
근데 이게 내가 근권난방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는 차공을 실시해서 지상부에서 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위가 따뜻하고 증산이 일어났잖아요. 아래가 차갑죠. 여기 뭐가 생길까요? 결로가 생기겠죠. 아래쪽에요. 그래서 이 양쪽에 온도 편차가 발생함으로써 수분 균형이 깨지고 수분 균형이 깨짐으로써 이랩과 결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뭐 얼어 죽지 않으라고 근권난방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어떤 보조사업을 봤더니 뭐 저기 딸기 얼어 죽는 양이 줄었대. 그렇게 하고 내가 딸기가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까지 해서 농사를 지어야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적자봐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칼슘 결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칼슘 결핍도 바로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이 같은 거 팁번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요. 팁번이 발생하는데 팁번은 이제 칼슘 결핍이라고 알려있다. 그건 맞아요. 칼슘이 왜 부족한 걸 봐야 되는데 칼슘은 증산을 통해서 생장점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근데 생장점에서 증산을 원활하게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칼슘이 결핍되겠죠. 칼슘이 결핍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팁번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팁번을 생겼거나 막으려면 어떻게 생겼는데 이걸 치료하거나 아니면 예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면살포를 한다. 그러면은 더 심해져요. 왜 심해지느냐? 이 원인이 뭐지? 증산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복사된다. 그러니까 하늘로 여기서 하늘 보고 있으니까 열을 뺏겼잖아요. 열을 뺏기면 증산이 멈추거든요. 증산을 멈추면은 칼슘 결핍이 나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요 생장점으로 물이 올라가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커튼을 좀 더 일찍 치면 되겠죠? 좀 더 일찍 치면. 연면살포하면 오히려 더 못해요. 물 묻는 순간부터는 더 칼슘 흡수가 안 돼버리거든요. 이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나왔다고 연면살포 했으면은 피해는 더 높이고 비용은 늘려고. 내가 칼슘 제사야 됐죠. 거기다가 내가 뿌렸죠. 그러니까 돈 들어가고 노력 들어가고 효과는 오히려 더 피해는 더 높여버릴 거죠. 이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그때 됐는데 약 뿌리니까 좋아졌어. 그럼 왜 더 좋아졌냐면요. 환절기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환절기 끝나면 이것이 좀 약해지거든요. 환절기 때가 제일 심해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양분 결핍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수분의 증산과 얘기를 해요. 증산이 생장점까지 충분히 돼야 되고 과일까지 물이 가야 되고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갖다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실제로 부족하지 않고요. 땅속에 남아돌거든요. 남아돈 것을 식물이 이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뭐 하느냐? 온실에서는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양분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어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면은 또 다른 것들 보여드리면요. 오이의 팁번들. 이 오이의 팁번들은 왜 나왔냐면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얘도 물이 못 가는 건 똑같아요. 왜 못 가느냐? 여기가 이제 5월달인데요. 이 양반들이 5월달이에요. 이거 이제 센터 온실인데요. 11월달에 오이를 12월 초에 오이를 심었어요. 약 6개월 정도를 오이를 키웠죠. 6개월 키웠더니 길이가 12m가 돼요. 근데 5월달 되니까 어때요? 해가 굉장히 세죠. 근데 이게 12m, 여기 뿌리에서부터 저 12m까지 오이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에서 양분 가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물도 가기 어렵죠. 근데 5월달 햇빛이 어때요? 매우 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파리가 있고 아래 이파리가 있잖아요. 물을 흡수를 했는데 물이 가기 어려워. 칼슘도 가기 어려워. 그런데 햇빛이 세. 그러면 여기 생장점까지 물이 그러니까 칼슘이 충분히 가면 좋겠는데 아래 잎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기도 어려운데 그 물을 갖다가 아래에서 쭉쭉쭉 빼가고 생장점으로 물이 제대로 못 가니까 바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여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오래 키우지 말아라. 그냥 짧게 키우고 말아라. 6개월까지 강광기 때 6개월까지 가버리면 저게 온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4개월만 키우고 끝내버렸으면은 될 일을 갖다가 6개월을 키워버리니 저 타산이 나거든요. 오이는 또 수확기가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좀 제정식을 빨리빨리 해도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양호해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보통 유럽 같은 경우도 오이를 보통 1년에 3번 내지 4번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2번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오이는 품질이 쉬워질수록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배기간이 짧을수록 오이가 쉬는 것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뭐예요? 물의 부족이죠. 실제로 물이 왜 부족한 거예요?
뿌리로부터 생장점까지 거리는 멀은데 광은 세다 보니까 물이 거기까지 충분히 못 가서 바로 이러한 증상이 나온 거죠. 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장점까지 보낼 수가 있으면은 T번이 안 나올 테고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럴 수도 있죠. 커튼을 치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얘를 커튼을 쳤을까? 커튼을 치면 컷이 줄었겠죠. 왜 그래요? 아랫이파리에서 증산량이 줄어드니까 위로 물이 더 가니까요. 그러면 칼슘 결핍이 줄었겠죠. 여기는 커튼도 안 친 것이 문제였어요. 보시면 커튼 하나도 안 치고 있죠. 맑은 날이 5월달에 투명하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온실을 제어할 때 우리가 커튼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창을 나중에 닫고 커튼 창을 먼저 닫으라고 그 다음에 커튼을 마지막 닫으라고. 그러니까 커튼은 광량으로 제어하고요. 커튼은 창은 온도로 제어해요.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영양감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요인들 집어넣긴 해요. 근데 크게 볼 때는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환절기 때 커튼은 광, 그 다음에 창은 온도로 제어를 하고 거기다가 영양감을 줘요.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바로 식물체의 표본 중심이고 에너지 균형. 그러니까 식물이 흡수한 열만큼 증산해야 되고요. 빨아먹은 물만큼 증산해야 되고요. 이 균형점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저희가 요거 사례인데요. 요거 볼게요. 안 했죠. 창을 열어놨잖아요. 12월 달인데요. 왜 열었을까요? 11월 달인데. 보면 창이 열렸다는 얘기는 아직 온도가 18도 이하로 안 떨어졌어요. 커튼을 닫았다는 얘기는 벼가 뒤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 하다가 이거 밤이거든요. 제가 이제 밤에 찍은 건데. 보면 창이 열려있고 커튼이 열려있죠. 왜 열었을까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습도가 90% 넘어가면은 갭을 쓰라고 했어요. 왜냐면 90% 이상 넘어가 버리면 또 안에가 증산도 못하고 안에서 병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습을 빼주기 위해서 갭을 사용해서 습을 빼주고 있죠. 이렇게 창을 열고 커튼을 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병이 발생을 하죠. 에너지를 안 쓰고 습을 제거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에너지를 써야지만 습이 제거가 돼요. 왜냐면 이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식물이 그러니까 증산, 그러니까 수증기는 뭘로 만드냐면 열로 만들거든요. 열을 내가 수증기를 뺐다는 얘기는 바로 난방을 더해서 식물체가 또 수증기를 채워줘야 돼요. 이게 반복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내가 난방을 적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면 내가 보온을 잘했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밖으로 안 나갔다는 얘기들이에요. 수증기는 곧 열이고 우리가 열은 뭐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안에서 통제해야 되는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천창을 완전히 닫은 상태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천창을 통해서 이게 차갑잖아요. 이게 5도 정도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결로가 발생을 해요. 결로로 인해서 우리가 온실의 습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볼게요. 이 알루미늄 스크린이 이게 직조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조 스크린 같은 경우는 물은 통과하지 않는데 습은 빠져나가요. 굉장히 고가의 스크린들이죠. 지금 대형 온실은 다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 창에 결로가 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기가 건조하다는 얘기죠. 커튼 같은 습하죠. 그러면 아래하고 위하고 절대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위로 습이 빠져나가요. 그럼 다시 여기가 결로가 생기고 또 건조해지면 또 습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것들이. 근데 요거는 직접 스크린 얘기고 예를 들어서 보온단격 커튼을 볼게요. 보온단격 커튼 같은 경우는 수분이 통과하지 않거든요. 여기도. 수분이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난방은 적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온실 내부가 굉장히 습해진다는 얘기고 온실이 습해졌다는 얘기는 증산을 해야 못해요?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증산을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식물체가 약해져요. 왜 약해지냐면 볼게요. 식물은 밤에 세포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죠.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세포를. 그런데 만들 뿐만 아니라 커지기도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무기양분이 세포로 들어와야 돼요. 무기양분이 세포로 못 들어오면은 세포에서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와요.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오면은 식물체가 병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 온실 내에서는 최소 증산량이라고 해서 우리 증산량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 증산량 요거를 못 맞춰주면은 온실 내에서 잎곰팡이라든가 잿빛곰팡이라든가 뭐 딸기에선 꽃곰팡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과일의 착색불량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난방을 하지 않고 온실에서 습을 제거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습을 제거한 만큼 식물은 추가 증산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 왜 많이 하면 뭐가 들어가요? 분이 들어가고 너무 적게 하면 식물한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창은 열려있는데 커튼이 닫혀있죠. 왜 닫혔을까요?
내부 온도가 이미 이 정도 올렸으면 내부 온도가 22, 3도가 됐어요 지금 12월 달에. 왜 안 열릴까? 측면 안에 온도가 22, 3도인데 바깥의 온도는 10도 이하예요. 그럼 내부 온도가 22, 3도인데 바깥 온도가 10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 커튼을 열어버리면 물이 생기겠죠. 그럼 차라리 햇빛을 안 보더라도 단열이 낫겠다는 거거든요. 커튼을 열지 말라는 거죠.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우리가 측면 건강을 이렇게 요구할 필요 없어. 특히 단동온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연동온실 같은 경우는 측면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편차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저희가 온도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건 기준이에요. 20도씨가 생산량의 최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요것보다 높아도 양이 줄어들고 적어도 양이 줄어들죠. 근데 이 20도라는 온도는 이 온도라는 건요. 뭐에 해당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식물의 상태는 빼고요. 식물은 다 건강하고 좋다. 상태에서는 바로 광량과 제일 일치해요. 광량이 높으면은 온도가 높아도 되고 광량이 낮으면은 온도가 낮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그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습도예요. 광하고 온도하고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중요하고 수자들 가거든요. 근데 광과 온도가 안 맞으면은 습도가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장마철이 길면은 9월달 채소값이 엄청 비싸요. 장마가 짧으면은 9월달 채소값이 비교적 싸요. 왜 그럴까요? 장마철은요 광량에 비해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 온도가 안 높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광은 600도 안 들어오는데 온도는 27, 8도가 돼요. 반면에 마른 장마는 어때요? 광은 잘 들어오는데 온도는 30도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온도가 광이 많은데 온도가 높은 거는 버틸 수가 있는데 광이 없는데 온도가 높은 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광과 온도가 하나 같이 따라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RTI라고 광과 온도의 비율, 그러니까 Radiation Temperature Rati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과 온도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통상적인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요 빨간 곡선이 뭐냐면은 적정 온도예요. 요 공과 비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현재 요걸 보시게 되면 요게 적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를 우리가 델타 T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6월 말 정도 되면은 적정 온도보다 높아지기 시작해갖고 7월, 8월 정도가 되면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10도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정식하죠? 과철율을 한철을 피해서 정식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광량 대비 온도가 너무 높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광이라는 거는 높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보면요. 일반적인 재배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의 형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습도나 이산화탄소를 최적으로 맞출 수가 없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요. 보통 1600에서 1800줄 정도. 그러니까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광을 최고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거든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1600에서 1800줄 요구해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 광이 얼마 들어올까요? 하루에? 3000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적정 광량보다 거의 2배가 되겠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나무가 큰 게 이만큼 큰 것들 있죠. 요것들이 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요만해요. 요건 광량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요거는 5, 600만 돼도 충분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 토마토와 오이를 심었어. 근데 광이 3,000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건 3, 400만 필요한데 빚이 3,000이 들어왔어요. 그럼 2,400만큼 뭘 할까요? 나무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줘요.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그 광이. 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차광하면은 광이 없어서 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광이 많은 게 문제인 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제부터냐면은 4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는 장마철을 빼고는 광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차광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 RTR 이론값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수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실험 통해서 저희가 만든 수식이고 온도가 높고요. 볼게요. 평균 온도가 19, 19고요. 광이 1429고요. 그랬더니 한 20.8 정도의 과일을 달 수가 있어요. 보통.
제곱미터당 62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28도이고 1200줄이면은 제곱미터당 2.1개밖에 못 달아요. 토마토 기준. 25도이고 820줄이잖아요. 2.3개밖에 못 달아요. 얘는 볼게요. 얘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잖아요. 근데 얘가 광이 좋고 광이 나빠요. 그러면은 광량하고 과일수는 비례하고 온도하고는 반비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이게 적정 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광할 때도 중요한 게 보온다격으로 차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보온다격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온다격 커트를 하게 되면 내부 광량이 50 이하로 나와요. 50W 이하. 50W 이하라는 얘기는 광을 사용하지 못한다 친구예요. 그 상태에서 온도는 예를 들게요. 보온다격 커튼인데 광이 50W 이하입니다. 근데 온도가 29도예요. 근데 하나는 차열망이나 차가운 셨더니 광량이 1500인데 온도가 31도야. 그러면은 31도가 다 달고요. 29도보다. 왜냐? 광이 들어오면서 내가 온도가 31도니까. 물론 31도가 좋은 온도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광이 들어오면서 온도가 높은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광이 없으면서 광이 온도가 높은 거는 최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마철이 길면 작물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지나치게 상대적인 값이죠. 광량 대비 온도가 높다. RTR이라는 건 뭐냐? 빛과 온도의 비율이라는 뜻인데 그 비율이 흐리면은 온도가 더 낮아야 되고 광이 많으면 좀 온도가 높아도 되는데 그 한계점도 있죠. 분명히요. 그러면은 또 이를 적상 광량을 보게 되면은 토마토 오해 기준이면요. 우리가 1600에서 1800kg를 얘기해요. 그러면 20도시고요. 1000줄 정도 그러면 17.7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성기 때거든요. 토마토 오이가 최성기 때 1700에서 1800 주면 20도라고 하는데 주의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2000, 3000이 되면은 그만큼 좋으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오히려 식물체한테 해를 끼친다 했죠. 그 광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내가 1000줄이란 말이에요. 1500줄이라고 쳐요. 1500줄인데 내가 농약을 잘못 뿌려갖고 약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온도를 19.3도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왜냐? 식물에 장애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합성 양분을 축적을 시켜서 이거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또 하나가 내가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1500줄인데 19.3도로 불러봤더니 내가 벌이 죽은 줄을 모르고 놔뒀더니 착과가 두 달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온도를 19.3도가 아니라 21도, 22도 올려야 되겠죠. 왜냐? 내가 착과를 못 시켜서 식물체가 양분을 과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얘들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착과가 안 되고요. 뚱뚱해져갖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는 온도를 더 높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식물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들은. 식물체가 예를 들어서 키가 말씀드린 상어방이었다. 토마토 오이 식물체가 요만해요. 이거는 1700 중에서 20도가 아니죠. 그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과일 기수 달라져. 우리가 동화산물에 해당하는 광합성이라는 건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요. 한정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광합성량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오지를 광합성을 잘하려면 광과 온도 비율을 맞아야 되고요. 습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것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광합성이라는 건 일단은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 부화와 온도가 먹고 사는데 식물 부화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 꽃, 식물의 뿌리들이 대표적인 부화들이에요. 온도는 온도 자체 온도겠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과일 개수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은 과일 개수 많아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 여쭤볼게요. 내가 12월 달인 1월 달인데요. 3월 달에 들린 정보에 의하면은 2월 초에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일을 잔뜩 달아놓고 온도를 낮춰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월 달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3, 4월 달 생산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난 목표가 뭐였어요? 2월 달에 많이 따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뒤쪽에 달게요. 그 다음 번.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은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으면 도장한다는 얘기고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면 뚱뚱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식물이 도장했어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온도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 뭐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차광에서 높다고, 차광에서 도장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차광했다고 해서 도장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광에서 온도가 광량보다 광량이 너무 낮아져서 온도가 못 따라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되게 그냥 느낌상 그래요.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구센터에다가 강원도 같은 경우 53% 차광망을 씌워놓으라고요. 4월부터 계속 장마 전까지 씌워놓으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이렇게 들어온대, 민원이 들어온대요. 크레임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냐? 야, 네가 53% 씌우라고 했더니 도장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은 그거 안 씌웠으면 도장 안 했을까요? 도장에 더 도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53% 씌워놔도 온도가 높거든요. 7, 8월 달에, 6, 7월 달에. 그럼 광량이 3,000줄에서 내부 광량 쳐보면은 반으로 들어왔어요. 1,400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요. 그럼 도장하겠죠, 당연히. 근데 껍데기를 이 차광망을 안 씌웠으면 어떻겠을까요?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3,000줄이 들어오면 3,000줄만 광합성 하나요? 아니죠. 광합성 하는 양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해롭다는 거죠, 그들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분들 보면 그 농민들이 다 너무한 거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뇌피셜로. 그러면은 구분해서 해보던가 차광망을 씌운 데와 씌우지 않은 데